봄바람 타고 나오신 두 분이세요. 상춘조합 전북대 고상진 교수, 이덕준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LH 사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상진 교수님, 네. 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은데 네. 땅 투기 의혹이 이번 사례처럼 불거진 전례가 좀 있나 싶어요. 글쎄요, 고위공직자들 과거 네.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관계된 업무와 관련해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사례가 처음일까요? 밝혀진 게 지금 처음이겠죠, 사실은.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기능의 한계도 있고. 예. 저도 고상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비일비재했을 수 있는데 밝혀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면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뭐 수사를 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고위공직자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말단 직원이나 하부 직원들 문제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는 이번이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 하에서 네. 이게 불거졌어요. 민주당 분위기도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뭐 일단 어리둥절할 것 같고요. 근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선거 약제로 당내 또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나 배신감 등이 상당히 작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적폐라는 게 쌓여서 지금 드러났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좀 가능하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드러났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좀 사력 있게 좀 봐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규명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예. 또 하나가 이제 대책 아니겠습니까? 대책이겠죠. 이런 문제들이 예. 불거졌을 때 맞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전방위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습책이나 대책이 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해충돌 방지법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뭐 개정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부진정 소급 입법에 효과가 있는 법률안을 제정해서 막자 그리고 부당이득도 환수하자 이런 말씀하셨고 뭐 민주당에서는 전수조사 제안도 하셨고 정세균 총리께서는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오늘 아침 보도죠.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LH 직원들 농지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뭐 취업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제재하고 하자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상진 교수님, 네. 방금 이제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좀 이런 것들이. 뭐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사실은 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게 근 1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과연 1년 동안 뭘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미 뭐 발의됐던 법들도 충분히 통과가 됐다라면 지금 앞으로 밝혀지고 또 수사에서 드러나는 그런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를 환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 전형적으로 지금 민생을 조금 외면한 그동안의 정치 다툼이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상진 교수님 지적 말씀 정말 뼈아프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80석의 의미 정말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뭐 정치를 개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180석을 가지고 1년 운영하는 것만으로 사회가 한다름에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측면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1대 여의도 국회가 열리고 나서 그리고 많은 입법을 했습니다. 공수처도 만들었고요. 민생 관련해서 많은 입법들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점수는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입법은 필요하다. 당연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는 거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면 그나마 나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소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제대로 못 고친 게 다반사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고쳐질까요? 글쎄요, 뭐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거든요. 과거에 입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어요. 고위공직자들 전수조사하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 이후에 또 흐지부지 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투기 문제가 불거지니까 전수조사하자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전수조사를 이뤄내고 그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공안 메아리만 지금 외쳐대고 있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 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근데 제대로 고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한 번에 바뀌지 않잖아요. 저희가 87년도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화를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정말 민주주의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내고 그거를 받은 의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또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고 정말 민주주의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것들을 대한민국이 실현한 나라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제대로 외양간을 못 고칠지라도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자재도 마련할 수 있고 기틀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시 만들겠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적인 합의나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길게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그런 문제까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그 똑같 몇 가지 또 쟁점이 있어요. 특검 도입 문제가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야당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을 하자 이렇게 했고 네. 오히려 또 야당에서는 검찰에게 맡겨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특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호상님. 지금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물론 그 전에 이제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손발을 다 잘라버린 상태에서 지금에 와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거는 정부 여당이 민생을 책임지고 있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생 여당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얘기냐.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과 이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가 특검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네. 이덕준 변호사. 예, 고상준 교수님 말씀 뭐 일정 정도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이 사태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검이라는 것이 말씀하셨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특검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대로 한 10회에서 11회 정도 특검이 실시됐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대북 송금 특검이랄까 온로비 특검이랄까 이런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특별검사 임명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공개되고 하면서 수사랑은 상당히 멀어지고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으로 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시네요. 예. 네. 자, 그나저나 이 또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LH 직원들 투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그런 부당 수익에 대한 차익과 환수가 가능할지, 네. 또 제대로 된 처벌은 가능할지, 네. 이거 좀 법리적으로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엄청 뭐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LH 투기 관련해서 공분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을 하고 뭐 심정적으로야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이러는 마음은 100%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을 하고 환수를 하려면 맨 먼저 1단계 조치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직무상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를 취득했는지 누가 줬는지 그 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 사실관계에 법률을 대입을 해서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공동구매를 했다. 뭐 요 정도? 그 즈음에 LH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다. 그 근방 관련해가지고 요 정도 사안 가지고 벌써 처벌이나 부당이득을 논의하는 건 좀 빠른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어떤 법 체계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득을 환수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부진정 소급 입표 그러니까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입법을 해서라도 조치를 취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5.18 특별법 같은 경우도 뭐 부진정 네. 소급 입표로 제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당장 현 상황에서는 처벌하는 것이나 부당이득 환수하는 것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아니 같습니다. 이게 처벌이나 환수와 관련된 건데 소급이 가능해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예외적으로 공공이익이 너무 크다거나 기존 질서에 네. 대해서 신뢰관계가 확실히 부여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5.18 처벌법 같은 경우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해서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뭐 고성진 교수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나왔던 말씀하고 동일한 얘기인데, 음. 그러니까 진작에 이게 입법적으로 정비가 돼 있었더라면 지금 밝혀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하고 환수도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부 여당이. 네. 신도시 지정을 아예 철회해라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혹시 뭐 저는 그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검토할 봅니다. 필요가 예, 있다. 네. 예. 저는 사실은 이덕순 신도시 네. 이제 광명시 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철회하려고 보면 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왕숙, 교산, 장릉, 계양 뭐 대장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광명하고 시흥 신도시를 지정한 건데 여기에는 뭐 계획이 7만 호 그다음에 뭐 면적은 1271만 제곱킬로미터로 가장 큰 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 남서부 위치에서 접근성도 좋고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옆에 있어가지고 개발 여건도 괜찮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 면적을 보면 사실 지금 문제되는 토지는 뭐 1%도 안 되는 토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우리가 왜 신도시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목적을 좀 고려해 보면 좀 지정을 철회하는 거는 네. 화나신 건 이해가 되지만 지정 철회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신도시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주택 공급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사안이긴 한데 주택 공급이 반드시 신도시를 건설해야지만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중요한 되고 얘기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강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를 했습니다만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는 못 잡았어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안정이 됐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 2,200만 호 정도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서 다주택 보유자 900만 채를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하느냐.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공급 정책의 중심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빨리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오게끔 만드는 정책을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그 알겠습니다. 이후에 신도시를 건설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뿐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분노가 LH 뭐 토지주택공사를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요구까지 좀 네. 나아가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문제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 사저 논란이에요. 네. 지금 대통령이 양산에 사저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일부가 농지였고요. 근데 그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농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은 이게 허위 기자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땅값이 오른다. 네. 이게 LH 투기수법하고 뭐가 다르냐? 네. 이제 이런 야당 측의 지적이 있었어요. 이덕춘 변호사. 네. 여기에 대해서 예. 반론.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른 게 농지는 농업인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업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도 살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분이 농업 경영 계획서 등을 읍면에 제출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농업 경영 계획서 안에 이제 뭐 어떻게 농업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또 11년 농농지 하셨다는 그것도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 자격 취득을 얻는 데는
기존에 농사를 안 지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문제 없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농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이 취득을 한 것이 맞습니다. 네. 예. 고상준 교수 혹시 뭐 이 논란과 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덕성의 문제죠. 정치 지도자로서 그 취득 경위라든지 이런 때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의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사실은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예를 들면 양산시 하북면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 사저를 짓고 경호동을 만들어서 사신다고 하시는데 모든 것을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일반인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법률상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사실 마치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막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완주나 이 익산이나 김제 모셔가지고 사저 짓는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법률의 규정에 맞는데 그거를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그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또는 뭐 태생적 고향에 가가지고 정주를 한다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저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어떤 온정주의적인 시각은 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대된 것은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 이게 더 논란을 확산시킨 것 같아요. 전체적인 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럼 이 문제 좀 어떻게 해법을 좀 만들어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저 사실은 그만하시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 정말 내서 합법적으로 했고요. 전용하면서도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과정을 통해서 그 허가 신청 받으려면 피해방지 계획서, 농지 전용 부담금, 변경 사유 등 제반 서류를 다 갖춰서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왜 이 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사저 가지고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사실 별것도 없었는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에 하도 매우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만하시죠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상준 교수. 저는 최근 LH 사태 때문에 그 국민적 공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본인의 도덕성까지도 침해받을 경우에 거기서 오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 또 나아가서 어떤 정권의 레임덕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덕준 변호사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론조사 추세가 갈수록 나빠지네요.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 뭐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LH 사태에 관련해서 정말 면목 없는 일이고 국정을 담당하는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정의와 공정을 외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상처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니까 밖으로 드러나고 문제 제기하고 선거라고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측면들을 국민들께서 잘 알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올해 정치 상춘조합 전북대 고상준 교수 이덕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